예, 안녕하십니까. 김동공 기자입니다. 저희 1교시 때는요, 초등, 초중고, 또 사회적으로 AI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면요. 2교시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 현황이 궁금한데요. 이제 초중고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서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들한테 그 AI 관련된 기초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교과라고 하는 과목에서 합니다. 근데 이 과목이 사실 초등학교에는 이런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실과라는 과목에서 사실 2015년에 만든 교육개정에 의해서는 6년 동안 17시간을 그동안 교육을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 가르치는 게 17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 한 학기 분을 실과 과목에서 5, 6학년 때 나눠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학교는 34시간을 가르쳐 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씩 두 학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학기, 중학교 3년 동안 두 학기를 배우는 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체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금 배우다가 금방 잊어먹고 그랬죠. 그러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교과과정 개정을 하면서 작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배를 늘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4시간, 즉 두 학기를 가르치는 거죠. 실과라는 과목에서.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그래서 68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2주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든 안이고요. 고등학교는 애석하게도 아직 정규 교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선택 교과목입니다. 정보라는 교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베트남어, 아랍어 이런 것도 수능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교과는 아직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두 배로 늘린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아이들이 좀 배웠다가 안 배웠다가 이렇게 중단되다 보니까 금방 또 다 잊어먹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교육 선진국처럼 최소한 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 동안을 매주 1시간씩 좀 정규적으로 가르치자 교육부에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팅 사고력을 사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공교육에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기초 역량인 이 컴퓨팅 사고력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조금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한 지 좀 오래되셔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이 초등학교에서 34시간이면 대충 어느 정도 과목이랑 비슷한 정도의 시수를 확보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과목에서 34시간은 없습니다. 제일 작은 제일 작은 과목인 거죠. 근데 지금은 17시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2024년까지 17시간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6년 동안 다 합쳐서 17시간. 네, 6년 다 합해서 그나마 두 배로 늘린 게 2025년부터 이제 34시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 미술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죠. 시수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어떻게 가르칠까 한 거에 기본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체육 과목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야, 그 축구공의 무게는 얼마고 뭐 골대의 길이는 얼마고 이런 거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코딩 교육이나 컴퓨팅 교육 할 때는 그런 식의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네, 뭐 안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 이상한 용어나 외고 안 적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어봐라. 아니면 뭐를 그려봐라. 뭘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뭐 수학, 그래서 뭘 배워서 뭐 어떤 테스트를 해가지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너무 강박관념에서 하지 말고
그 여러 가지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뭐 이런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 이 코딩, 그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이런 컴퓨터 교육을 가장 많이 했던 때는 DJ 정부였어요. DJ 정부 때는 초등학교 6년 동안 200시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을 컴퓨터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때 그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배우고 했던 세대가 있는데, 지금 30대, 40대, 그 30대 후반 40대에 벤처를 하고 있는 많은 CEO들이 사실 어렸을 때 그걸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치수가 줄어든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뭐 사정이 있죠. 갑자기 그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 토요일 수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줄여야 된다고. 어느 걸 줄일까 하는데, 그때 이제 대상이 됐던 게 컴퓨팅하고 그 한문이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가면은 컴퓨팅이란 과목을 개설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우선 컴퓨터 사야죠. 실습실 갖춰야죠. 가르칠 교사 필요하죠. 근데 한문은 100목 하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나이 드신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문은 살아남고 컴퓨팅은 죽었어요. 근데 아까 저 김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됐던 게, 그 저희가 1교시 때 좀 재밌는 교육을 해서 흥미를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수님이 아까 뭐 축구공 무게가 얼마인지 체육 시간에 알려주면 그런 교육 필요 없다. 사실 그게 왜 나왔냐면, 뭐 예전엔, 지금은 없을 거예요. 막 중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입학시험, 뭐 수능 이런 곳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처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AI 교육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흥미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제가 뭐 예전에 대통령 오신 분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이제 많은 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능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안 일어날 텐데 노달라고 막 그랬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거 수능에 안 넣으면은 교육이 안 될 텐데 어떡하죠? 그런 얘기 하셨을 때 저는 강력하게 교육 안 해도 좋으니까 수능에 넣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집 애들이 컴퓨팅 그 과목을 배우는 교과서를 보니까 완전히 암기 과목이에요. 커서란 그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커서란 뭐 문지기고 뭐 어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다 이제 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요즘 피지컬 컴퓨팅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피지컬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뭐 불도 들어오고 카텐도 자동으로 열려서 닫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죠. 더구나 요즘에 뭐 그 코딩 그 글씨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해서 그림을 잡아 끌고 그러는 그 블록 코딩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돼서 뭐 그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좀 그 컴퓨터 연구원 사람들을 자랑을 하자면은 컴퓨터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옛날에 어렵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김 기자도 어려워서 못 배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컴퓨터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더구나 이번에 GPT 챗이 나온다면은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저도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야, 뭐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만들어 왔어. 그래서 요놈이 제대로 했나 해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았더니 뚝 빠지더라고. 그래서 야, 너 빠졌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거 고쳐 갖고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라는 것 자체도 옛날식으로 안 하는 거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산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노 코딩, 뭐 로우 코딩, 그러니까 코딩을 안 하거나 코딩을 조금 해도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저도 그거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전문대학에서 총장을 할 때도 우리 모든 학생한테 그 인공지능을 가르치는데 노 코딩, 로우 코딩으로 가르치겠다 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그 무슨 경진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여간 우리 전문가들하고 교육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새 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기술도 워낙 빨리 변하니까 뭐 그럴 필요는 꼭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정보교육, 컴퓨터교육, AI 교육을 제일 두려워하세요. 이유는 뭐냐? 본인들이 배우질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물리학 거의 모든 과목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배웠고. 근데 이분들이 이 컴퓨터 코딩, AI는 못 배웠어요. 사실 배울 기회가 없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 겁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저는 컴퓨터 박사입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웠고 AI를 했던 사람이고요. 나름 AI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야가 너무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컴퓨터 대학 교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빨리 발전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교수는 학생들한테 내가 다 배워서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과 같이 배워갑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매일같이 새로운 게 나오니까. 강의할 때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여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강의 방법을 쓰거든요. 그 얘기는 왜 하느냐?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코딩이나 이런 AI를 잘 모르셔도 아이들한테 내가 다 알아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이제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배워나가시면 그러면 아이들은 더 많이 배웁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좀 완전히 바꿔나가면 아마 현장에서 아주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연구소도 아마 물론 전문가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초중고등학교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뭐 외국에 있는 컴퓨터 교육을 연구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아주 좋은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열정만 보여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하고 있는 AI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사가 없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배워나간다는 관점으로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아까 재미있게 배우는 거에 대한 저희가 교육 경험을 학생 입장에서 조금 보면 김진영 교수님께서 아까 축구에 빗대서 축구를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축구공 무게를 배우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예를 항상 자전거에 대해요. 자전거 타기를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은 원리부터 배우고 뭐가 내가 심박수 컨트롤하는 어떤 방법부터 배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 페달부터 밟아보고 잡아줄게 한번 타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AI 학교도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학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이게 가위바위보 하기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요. 코딩 한 번도 할 줄 몰라도 짜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개발자분들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엠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숫자 인식기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인공지능 모델 코딩 글자 문장 수를 보면은 10문장이 안 돼요. 그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숫자만 조금 바꿔도 또 가위바위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첫 주에 프로젝트를 하고 계속 이런 응용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배우게 만드는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학생은 그런 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면서 재밌게 배운 적이 없고 항상 일장, 뭐 집합과 명제 뭐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마지막에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학생분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냐.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를 들면은 축구 한번 모여서 해봐. 축구룰은 이거야. 그냥 공 차가지고 골을 넣어봐 라고 하면은 게임을 막 하다 보면은 왜 여기는 드리블부터 가르쳐 주지 않나요? 여기 헤딩을 배운 다음에 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런 피드백들이 나와요. 학생들에게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일단 여기는 너가 어떤 인공지능 분야를 좋아할지 재미있게 한번 해보고 나는 영상 처리 과정이 재밌으면 나중에 영상 처리를 좀 더
이제 그때 체계적으로 좀 더 배우면 되는 거고, 난 자연어 처리가 재밌으면 자연어 처리하면 되는 거고, 마음을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즐겨봐라 라고 해도 이런 교육을 안 받고 거의 20년째 살아왔으니까 이 친구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기회에 제가 여기 방송을 보는 학생분들이 있으면 이게 꼭 이론을 다 뭐 수학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배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배워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기면서 가도 충분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그 한 몇 년 전에 그 거꾸로 교실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고 KBS도 방송 프로그램도 했잖아요. 그 PD하고 자주 요새도 만나는데 저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자, 코딩 교육을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꼭 그 코딩 그거 자체를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육 개혁을 이번 기회에 좀 해보자. 코딩 교육을 가리킨다라는 거는 절대 그 강의식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해봐라라고 환경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야, 그 공부는 네가 알아서 갖고 와서는 토론하자 이러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 개혁,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칠판에 강의 선생님이 판서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버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뭐 이것저것 어렵지만 해보고 그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스스로 배우고 그다음에 혼자 모르면 옆에 친구가 가르쳐주고 또 내가 아는 거 옆에서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의 그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식의 교육을 하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환경이 코딩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교육 개혁을 저랑 같이 하시죠. 거꾸로 교육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이미 다 실험적으로 많이 여기저기서 증명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는 문제만 내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겁을 안 먹고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실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건 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근데 이제 어떤 그것이 잘 맞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은 교과목이 있는데, 저도 김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컴퓨팅 사고력이나 이런 교육은 정말 그 거꾸로 교실 스타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쓴 책에 뭐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제가 남의 교과서에 남의 이제 책에서 인용한 건데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은 4C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C가 면 처음에는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항상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게 이러지 않으면 안 되나?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난 굉장히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있잖아. 어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 대화는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절대 그 AI 시스템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혼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주 장난감 같은 거는 거리 조금만 복잡해지면 혼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갖다가 조합을 해서 자기 거 살짝 얹어서 새 거를 만드는 거지 절대 혼자 다 만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크리에이티비티를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4C라고 아마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에 아주 전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계속 얘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서로 우리 거꾸로 교실에서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배움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알면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모르면 배우고 모르는 게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인공지능 50년 했다 그러는 사람이지만 요즘에 어떻게 내가 다 아는 척 하겠습니까? 계속 그 제자들한테 물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거니? 즐거움이죠. 그런 식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재미난 거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만든 거는 자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와서 야, 네가 만든 거 한번 발표해봐. 저는 이래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만든 거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야, 나 소프트웨어 내가 만드는데 가 재밌어. 너도 써봐 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하드웨어는 나누면은 뭐 떡을 내가 갖고 있는데 친구가 나눠 먹고 내가 반밖에 못 먹지만 소프트웨어는 나눠줘도 내 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완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그 산업사회하고 이런 그 지식 정보 중심의 이 인공지능 사회하고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참 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못 느끼시니까 자꾸 이제 그 시험 출제하기 쉽고 채점하기 쉬운 식으로 너무 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교육 이제 재밌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근데 또 이게 교육을 할 때 좀 이건 언론들의 언론 저 같은 이제 제가 언론을 욕하기 좀 그렇지만 언론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게 하도 AI가 좋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AI가 완벽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뭐한테 AI 시키면 돼, 뭐 AI한테 맡기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 챗봇이 편향적인 결과를 내기도 했었고 사람의 얼굴을 고릴라로 인식하기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올바른 지식 혹은 뭐 윤리적인 부분도 같이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김동완 대표님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은 사람하고 비슷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리 문제가 심각하게 점점 더 대두될 것 같고요. 특히 초중고 학생들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학생들은 좀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펀지처럼 다 이렇게 흡수하게 되고 또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뭐 제도적으로나 사회적 합의를 빨리 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유럽 쪽부터 시작해서 사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민간에서든 아니면 기관에서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뭐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립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데 좀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각계각층에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게 윤리 문제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리 문제를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LG의 경우에는 LG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그다음에 공정성과 신뢰성, 안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되고 하는 그 강령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강령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한쪽짜리 그 강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그거를 인포스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돼요. 사실 그 윤리 TF팀을 만들어서 실제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적에 그거를 검증을 하는 단계가 그 프로세스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 과정에.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그거를 반드시 해결을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제품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왜 기업이 힘드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용이에요, 비용. 다 만들어놨는데 잠깐 하고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부족해, 안 돼.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하는 거를 검증을 해야지만 내보내게 돼.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거가 안 되면은 아마 브랜드에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LG는 굉장히 그런데 그 TF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 계속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비용 측면이나 그다음에 AI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컴퓨팅을 이용해서 뭐 시스템을 만드는데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만드는 거는 되면은 항상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기계학습으로 하는 거는 됐다 안 됐다 그러거든요. 확률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이 AI 시스템들이 일반화를 잘 못해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밖에 모르고
사람은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 들으시는 테슬라 자동차가 고속도로 상에서 드러나 있는 트럭을 뚫게 박았다고. 트럭을 안 배우고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들어오는 트럭은 못 배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원래 태생적으로 또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뭐 안정성 100% 만들어 그것저것 그냥 옛날 그 기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면은 이거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안전하지 않은데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연구 더 하고 제품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더 써라 이런 식의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컴퓨터 교사들이 인공지능을 뭐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거하고 인공지능 아닌 시스템하고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MIT에서 만든 최근에 막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자료들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인공지능 시스템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시스템이냐 아니냐. 그 묻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만드는 거. 이게 인공지능 시스템이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의 가장 기본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센서를 이용해서 외부의 상황을 인식한다.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컴퓨터 내에다가 모델을 만들어 가요. 그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람과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 모델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이 본 세상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건 사각형이야 그렇지만 세상이 사각형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사각형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시스템이 사람과 같이 활동하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먼 길이다. 어렵다. 그리고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성능도 떨어지고 이런 식일 거다. 그러니까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 옛날식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고 옛날식으로 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되면 항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된 거를 갖다 부품으로 사용해서 더 복잡한 시스템도 만들고 우리 기계 시스템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비행기에랑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들을 각각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런 식이 되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런 식의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전통적인 의미의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인공지능은 이건 아직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도 우리 챗 GPT처럼 거짓말도 막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 챗 GPT 보고 흥분하는 것 같아. 지금 과학자들 몇 분들은 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몇 분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챗 GPT가 테슬라의 레베뉴 수익이 얼마냐라는 거를 아무 근거 없이 어떤 특정 숫자를 골랐어. 근데 그 숫자가 그럴듯해. 근데 그걸 갖다가 얘가 계속 주장하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테슬라 얘기만 나오기만 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차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갤락티카라는 그런 챗 GPT는 어떤 교수 이름을 대가지고 이 사람이 쓴 적도 없는데 논문을 지가 만들어냈어. 이런 논문을 이 사람이 썼네요.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그 논문을 지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추측하기는 우리가 이제 그 기술 기본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연속의 긴 시퀀스로 넘어가는 건데 앞에 조금 잘못됐는데 얘가 계속 거기다가 만들어진 걸 이용해서 또 만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야. 실제로 틀린 건데.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그 챗 GPT를 이용해서 학술을 가지고 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런 제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다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육에만 내가 활용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는 쓰게 하고 어디까지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공부한 사람들이 잘 연구를 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안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거는 뭐 그림 그리는 거 같은 거는 뭐 좋죠. 설정 뭐 좀 이상하게 해서 뭐 이상한 그림이 나오면 버리면 되니까. 근데 뭐 굉장히 좀 팩트를 꼭 맞춰야 되는 거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이 챗 GPT 썼다가는 아주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챗 GPT의 문제는 말을 너무 굉장히 전문가답게 말을 고상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이 확 가는 거예요. 응답한 거 보면 너무나 고상하게 어려운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너무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틀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특히 아이들인 경우에 아이들은 그저 뭐 컴퓨터가 뭘 얘기를 해주면 다 맞는 건 줄 알아요. 그럼 인터넷에 뭐 문서가 뜨면 다 맞는 문서라고. 가짜뉴스 판별하는 능력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제일 떨어집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런 교육을 잘 안 시킨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 교육 현장에서 챗 GPT나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서들 중에도 틀린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사실 어떤 문서는 틀렸다기보단 어떤 개인의 주장을 쓴 거지 팩트가 아닌 게 많거든요. 주장과 팩트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인터넷에 올라온 문서들에 대해서 그게 블로그이든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낸 문서라면은 신뢰감이 올라가겠죠. 뉴욕타임즈라든가 뭐. 근데 그렇지 않고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올라온 거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걸 통해서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 해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뭐 다문화 가정에서 문해력 시스템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AI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 AI가 생활 곳곳에서 일상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측면에서도 뭐 이렇게 뭐 대치동 학원을 갈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뭐 또 저개발 국가나 이런 쪽은 더 심할 거고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AI 기술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조차 부익부 빈곤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챗GPT 같은 초거대 AI 같은 경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서 제대로 써보려고 하면은 비싸거든요. 지금 이제 프로모션으로 이제 싸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뭐 아마 원가 제대로 산정하고 쓰게 만들게 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몇백 원씩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AI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면서 좀 기술 개발도 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공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공교육에서 이거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빨리 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는 훨씬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이나 이런 도서 지역으로 가면 더 느립니다. 배울 데도 없고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는 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이런 교육의 차별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이 배우게 하려면 공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공교육에서 잘 못하다 보니까 모두의 연구소 아이펠에서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AI 학교를 저희가 처음 설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AI 학교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 보면은 모든 인공지능 교육이 다 서울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강사를 구하려고 하면은 서울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만 해도 지역에 AI 교육 과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안 되겠다. 서울 이외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AI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없이도 배울 수 있게끔 교재도 잘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플립드 러닝이나 이런 어떤 교육의 스킬들도 넣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넣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이제 8개의 캠퍼스를 이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걸 통해서 뭐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뭐 다시 또 더 공부하겠다고 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해온 경험이 있는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것으로 2교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2교시에서는 실제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교육 현황부터 어떻게 하면 흥미를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윤리적인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것으로 2교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3교시에는 정말 AI 개발자분들을 위한 교육은 무엇이 필요할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